번째, 스피노자의 어떤 원리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스피노자,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철학자입니다. 저처럼 좀 찌질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의 멋진 말은 이겁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이 닫혀야 되는데 안 닫히는 것도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볼게요. 빅데이터를 좀 갖고 왔습니다. 유럽 선진국, 자, 어느 연령이 범죄가 많은가? 자, 왼 이쪽으로 갈수록 범죄율이 많은 거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범죄율이 줄어드는 겁니다. 볼게요. 20대가 가장 많습니다. 뭐 혈기왕성하니까 10대 뭐 아직 철이 없으니까. 근데 고무적인 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범죄율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30대, 40대, 50대, 60대. 그렇죠? 그렇죠? 인간이란 무엇인가? 어떤 삶이 올바른 삶인가? 라고 어떤 성찰적 삶을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 미국 한번 보겠습니다. 30대가 좀 앞으로 왔네요. 그래 자본주의가 많이 발전했으니까. 근데 고무적인 것도 40, 50, 60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범죄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는 어느 나라 보면 될까요? 대한민국 보면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볼 때는요.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볼게요. 2006년도인데요. 40대가 가장 많습니다. 이렇게 짜는 건 뭐냐? 경제활동 인구, 비경제활동 인구고요. 30대, 20대, 50대입니다. 그나마 60대가 어른의 자존심을 좀 지켜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60대가 10대보다 범죄율 적다고 좋아할 게 아닙니다. 아저씨 한 장면 보도록 할게요. 방금 가져온 거 얼마예요? 나도 애들은 원래 훔치기도 하면서 그런 거야. 얼마나 멋진 어른이십니까? 그렇죠? 이분이야말로 세네카가 얘기하는 진짜 어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백산맥의 저자 조정래 선생님이요. 인문학 강의를 처음 할 때 왜 인문학에서 윤리가 으뜸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인문학 아주 간단하다. 여러분 애들 때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서리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참고서 산다고 삥땅도 한번 쳐보고 여러분 삥땅 안 쳐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진짜. 그리고 훔치기도 하면서 그렇게 크는 거래요. 근데 60대가 10대보다 범죄를 적다고 좋아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최근 통계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40대 여러분 이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동의 일이다 라고 여러분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50대, 30대, 20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60대가 10대보다 범죄율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10대가 포악하니 범죄율이 많다라고 하지만 어른을 앞질 수가 없는 건 분명합니다. 어쨌든요. 왜 범죄가 많을까라고 한번 좀 알아봐야 되는 건데, 자 40대 50대 돈 많이 들어갑니다. 부모님 살아계시죠? 부모님 편찮으시죠? 와이프에다가 애들에다가 애완견에다가 금붕어까지 먹여 살려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교육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여러분 20조 이상이 그냥 1년에 들어가는 이 비정상적인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뜻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요.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시리라고 봅니다. OECD 통계만 봐도 알 수 있죠. 1등 있습니다. 안 좋은 건 1등이고요. 좋은 거는 꼴등입니다. 노인 빈곤율 이건 압도적인 1등이다라고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위험사회라고요. 울리히 백이라고 미련대학교 교수이자 사회학자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분 이 책 되게 오래전 책인데요. 대한민국은 고대 위험사회다라고 예견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권력도 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대한민국이 여기에 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범죄와의 전쟁 한 장면 보겠는데요.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 요즘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서 최민식이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건데 여기서 이 부산 세관원의 감식과의 막내입니다. 근데 여기서 계속 뇌물을 받다가 어떤 고발에 의해서 이제 걸리게 됐는데 일단 시범적으로 감식과에서 누군가 한 명이 회사를 나가야 될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고참들이 얘기하죠. 저 막내 그 최민식 너 막내야 너 뇌물 받은 거 송악시키고 와. 우리 먼저 술집 가 있을게. 그 장면부터 보도록 할게요. 가만히 있어 봐라. 수고를 잘했나? 예, 다 됐습니다. 자, 일단 한잔해라. 제주인데 니도 들어서 알겠지만 아무래도 우리 감식과에서도 한 명은 총대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럼 그 총대를 누가 맵니까? 내 마음 같아서는 내가 이 총대를 메고 싶은데 나는
계장 아이가. 계장급이 총대를 매면은 그 위선에서 부담이 될 끼고. 그래서 말인데 여기서 부양 가족이 제일 적은 사람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생각은 어떻노? 네, 채민씨 뭔가 자신 없어하는 표정입니다. 너희들 아가 어찌 되노? 자, 아가 어쨌든 예, 저는 아들 셋에 딸 둘입니다. 딸네 아들 하나요. 저는 딸 셋에 아들 둘입니다. 제주, 니는? 예, 저는 딸 둘에 아들 하나인데, 그러고 제가 결혼 안 한 여동생이 둘 있습니다. 그리 따지면 내는 할매, 할배, 그다 남동생 거의 10명이다 10명. 자, 우리 쭉 한 잔씩 하자. 그래 맞아 시원한 한 잔씩 하자 한잔 하자 여러분 최민식 표정 보세요. 야 이 새끼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최민식이 회사를 나가게 됐고요. 그러면서 얘기가 시작되는 게 이 영화입니다. 그렇죠? 볼게요. 여기서 최익현이가 바로 최민식이를 얘기하는 건데 최민식이는 알 수 있어요. 이미 나를 만만하다고 총대맨으로 자기들끼리 이미 다 결정한 걸 알고 있습니다. 차마 말을 못하는 건데 정의에 대해서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절차적 정의, 분배적 정의, 교정적 정의라는 게 있는데 절차적 정의로만 볼게요. 절차적 정의라는 게 결국 과정에 있어서 투명함, 공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결국은 최민식이가 없는 상태에서 결국 일부의 합의로서 다수결을 사용한 게 아닐까라고 합니다. 차라리 다 있는 상태에서 제비 뽑기가 훨씬 더 공정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더인 그 조계장은요. 내가 리더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그냥 따라라고 내 부하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 하는 일방적인 겁니다. 마지막에 고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우리 쭉 한 잔씩 하자. 그래 시원한 한잔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뭘까요? 우리가 결정한 대로 군말하지 말고 그냥 따라해 자식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얼마나 이거 억울합니까? 보세요. 상사나 회사의 그 불의를 통해서 잃었던 내 몫을 벌충하고 싶은 심리가 자연스럽게 작동합니다. 그러면요. 회사의 물건을 절도하거나 업무를 게을르게 하게 되고요. 좋은 아이디어가 사실 있는데 사실 없습니다. 라고 거짓말하게 되는 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드라마 미생에서 이 박종식 과장 여러분 알 겁니다. 김희원이가 연기한 건데 이 잘나갔던 이 성실하던 이 착실했었던 사람이 왜 타락했는지 볼게요. 원 인터내셔널의 히어로였습니다. 철강팀의 에이스였었던 이 사람이 보세요. 맨날 늦게까지 일하고 남들 다 더 열심히 해가지고 어쨌든 해가지고 1억 2천만 불 수출 계약에 1등 공신이었습니다. 아무도 못할 일을 해낸 거죠. 그런데 뭘 어떻게 보상해줬냐? 상무님의 법인카드만 받고 직원들끼리 마시고 놀고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하루는 아니 내가 1억 2천만 불이나 해줬는데 월급만 꼬박꼬박 받으라고 이런 게 어딨어라고 하는 거죠. 근데 협력업체에서 사장이 돈 줍니다. 사장님 저 돈 안 받습니다. 라고 하다가 맞아 내가 1억 2천만 불 해줬는데 난 받을 자격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요 노골적으로 협력업체에다가 자 이쪽 계좌로 입금해 주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욕망의 노예가 돼서 야 저 아파트 사야 되고 또 뭐 저것도 사야 되겠다 라고 이제 욕망만 계속 키우는 거죠. 결국은 친인척들까지 데리고 와서 회사를 설립합니다. 거기다가 돈을 막 이렇게 비자금이 들어가는 거죠. 돈이. 나중에 감사팀에 걸리게 되는 건데 장글의 어떤 기지에 의해서 이제 걸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오상식 과장이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보상받는 거라 생각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철학자 해결도 같이 말을 거둡니다. 인정윤리라고 있습니다. 누군가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칭찬받고 싶어서 인류 역사는 결국 인정투쟁의 결과다라는 그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성과 인정과 보상이라는 이 책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요. 우리나라 크레드에서 야 우리 번역본 내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걸 딱 가지고 왔는데 1세만 나고 안 팔렸습니다. 근데요, 저는 이 책이 너무너무 괜찮아서 그때는 우리 2006년도인가 8년도인가 하여튼 그런데요. 그때는 이 보상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우리가 아직 개념이 별로 없었던 시대라 이거를 제가 어떤 H그룹에다가 너무 괜찮다라고 제가 이제 막 설명하니까 어떤 높은 분이 딱 와서 이거 우리 간부들 다 한 권씩 다 사다가 다 해. 근데 이미 책은요 1세에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너무 많이 팔린 9,000원짜리가요. 5만원까지 이렇게 3만원 이렇게 올라갑니다. 막 팔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책을 정성을 다해서 요약본을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분
과장한테 드렸고요. 여러분 거기에 다운받을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직원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150가지 희한한 아이디어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보상과 인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들도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강사의 아르테를 보여드려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직원, 결국 최근 연구 자료인데요. 심장병 발생 확률이 30%가 더 올라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거 막 그렇게 느끼게 되면 막 얼굴이 시뻘개지고 막 분을 못 참아서 일도 안 되는 경우를 좀 많이 느꼈었거든요. 스테이시 애덤스의 균형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와 국민은행의 어떤 공통점이 뭐냐? 밑에 있는 그 회사 직원들이 성과금 더 달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보세요. 회사나 아니면 상사가 공정하게 대해주고 있다는 거요. 이게 동기부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그만큼 내가 공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3개 중에 하나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월급 더 주세요. 승진시켜 주셔야죠. 아니면 성과금 더 주셔야죠.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 그게 안 되면 투입 감소 전략입니다. 뭘까요? 열정이 서서히 식어가는 겁니다. 이건 교재 내용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안 되면 이탈 전략입니다. 회사를 나가는 건데 그냥 좋게 안 나갑니다. 회사의 기밀 문서를 빼나가거나 기술을 빼나가거나 험담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요. 이게 바로 그 균형 이론이다. 여러분 한 3, 4년 전인가요? 부산에서 현금 수송 차량이 털렸습니다. 이거 요즘에 훔쳐가게 되면 바로 잡힌다는 거 알지만 왜 그렇게 했는지 한번 알아보면 자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결국 우리 회사에 내부할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용의자는 12월 말에 퇴사했습니다. 퇴사한 이유는 관리부장하고 다툼이 있어서 퇴사했습니다. 자, 이거 훔치면 걸린다라는 거 뻔히 알면서도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이따 또 설명드리겠지만 관심 병사보다 관심 간부의 대책이 훨씬 더 절실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제 이 윤리 프로그램이요. 어떤 이렇게 보여드리게 되면 어떤 간부님께서 이거 프로그램 너무 괜찮네요. 이거 우리 신입사원 들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전 속으로는 아닙니다. 네가 들으면 더 좋아요.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김영란법이 이제 막 한때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 더 강력하게 가려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 대법관인 김영란 이분께서 왜 우린 필요한지 아시겠지만 혈연, 지연, 하교인이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한 메커니즘이라고 하나 더 있습니다. 흡연도 있습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끼리 어쨌든요. 여기서 범죄와의 전쟁에서 실질적인 두목은 하정우인데요. 하정우가 깜빵에 들어갔고요. 구출해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바로 이 부장검사를 좀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는데 인맥을 좀 하려고 결국은 최씨 종친회를 찾아가서 뇌물을 주고 에어컨도 달아주고요. 이 사람의 소개를 받아서 결국은 연이 닿습니다. 볼게요. 어이구 삼촌 오셨습니까? 아이고 그래 우리 주동이 어째 잘 지냈나? 현 씨는 니하고 막 촌스럽다지 뭐 한 10촌쯤 되는 10촌이래요. 볼게요. 그러니까네 가만히 있자. 그래 맞다. 네가 아버지 우리 형님의 할부지의 구촌 동생의 손자가 바로 이 현식이라. 여러분 예 하는 순간 모든 건 다 끝났습니다. 결국은요. 내가 발이 넓다는 것이 미덕이 되는 순간 원칙은 사라지게 된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인데 안타까운 소식은 제 강동희 선수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우리 현대전자가 농구단이 있었습니다. 맨날 이제 기아한테 깨지니까 허재한테 깨지니까 강동희 무조건 데리고 와. 지금은 드래프트지만 그때 스카우트였습니다. 돈만 막 얼마 우리가 그때 돈이 없었겠습니까? 허재도 이런 얘기 합니다. 내가 아는 강동희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라고 하는데 맞아요. 강동희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 이론은 뭐냐? 사람만 봐야 될 게 아니라 상황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린 이걸 바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상황윤리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요? 관계의 덫에 걸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지점장님, 우리가 누군가한테 도움을 좀 받고 그 다음에 권력을 좀 갖고 있고 그러면 뭔가 내 권력 힘을 좀 보여주고 싶기도 합니다. 결국은요. 리더가 되면 될수록 관계의 덫에 더 걸리기가 쉽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누구보다 유혹에 빠질 확률이 더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부당거래 내부자들 다 이 영화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용이고요. 영화 불안당에서도 같은 맥락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의 교훈은 사람을 믿지 마라. 상황을 믿어야지.
하겠습니다.